우리들의 복지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네요. 이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복지의 사전적인 정의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그래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행복한 삶 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사전에서는 건강, 행복, 그리고 번영의 상태, 그러니까 the state of doing well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단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정책과 학문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사회복지학과적인 정의는 공적 부조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이 복지의 실질적인 정의는 국가나 사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뜻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약자나 그러니까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이 되겠죠. 그리고 개입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세금을 통한 재분배죠. 공공서비스나 현금 지원 등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장장 9편의 시리즈를 통해서 훑어봤던 이 페이비언 협회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논리입니다. 즉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마치 가축들에게 최소한의 사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식의 관리의 효율성의 관점인 거죠. 현재의 복지로 보면 인간을 도움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로 정의를 합니다. 마치 국가가 없으면 굶어 죽을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런 복지들은 주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계급을 고착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건 이 행복을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나 기초연금 액수 같은 수치로만 환산한다는 데 있죠. 이 인간의 영혼이나 깨달음은 사전적 정의 어디에도 들어갈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복지의 개념은 잘 지내는 상태가 아니라 그저 관리가 잘 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말하는 진실은 전혀 달라요. 애초부터 당신은 잘 지내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복지를 뜻하는 영어 웰페어는 잘이라는 웰과 가다 지내다의 페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어디론가 잘 가고 있는 상태를 뜻하죠. 이 한글에서 말하는 복지 역시 그 한자를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히죠. 복복자는 보일 시자 변에 찰복으로 신 앞에 술단지가 가득 찬 모습,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뜻하고요. 복지자도 보일 시변에 그칠 지자로 신의 뜻이 머무는 곳, 즉 마음의 평화와 안주를 뜻하죠. 그러니까 결국 복지란 건 누군가 던져주는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향해서 아무런 걸림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좋은 말을 가지고 국가나 사회에서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애초부터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만들어진 생각들로 만든 정책을 가지고 21세기까지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와서 벌어지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는 진짜 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획하고 만들게 됐고요. 지금부터 진짜 복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사전적 정의에서 출발을 해보자고요. 이 표준국어 대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둘 다 똑같이 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인간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겠죠. 현재 이 지구별에 이 80억 명의 지구인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0억 명이 생각하는 행복은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즉 80억 개의 행복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로서는 우리들에게 이 행복의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의 일상에 가지고 들어온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껏 해봐야 한 300년 정도? 계몽주의를 열었다고 하는 존 로크가 인간의 행동의 동기를 행복과 불행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제러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공리주의를 주창하고요. 또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행복 추구권을 공포하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지, 그 전에 우리 인간들은요, 입에서 그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1908년 메텔러 링크의 파랑새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서양 사람들의 가슴에 이 행복이란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행복이란 단어는 그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던 표현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일본 애들이 영어의 해피니스를 행복이란 한자로 번역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행복이란 단어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란 단어에 쾌락과 자극이 끼어들어서 행복과 쾌락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중세 유럽이 끝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이성이 되살아나면서 온갖 철학들, 또 철학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을 할 테니까 인간의 생각들이라고 합시다. 이 인간의 생각들이 5만 가지로 확장이 됩니다. 특히나 자연과학이 발전하고요. 또 물리법칙들을 수학으로 풀어내면서 신이나 인간의 영혼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말에도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인물이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휴입니다. 보통 철학사에서 휴물, 인식론을 혁신했다고 보지만 저는 글쎄 휴물, 유물론자의 창시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논리를 처음 만들어 내놓으니까요. 그 시대에 영혼과 인간의 의식이니 정신이니 이성이니 하는 이런 표현들을 싹 다 부정해버리고 그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인식하는 생각의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버렸고요. 이런 그의 생각은 당시 지성인들을 혼란에 빠뜨릴 만큼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윈이 출현을 해서 진화론을 펼쳤고요. 그 결과 유물론이 지식인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됐죠. 결정적이었던 건 마르크스의 출현이었어요. 이 유물론적 사고관이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됐으니까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 데이비드 휴메의 후예들인 뇌과학자들까지 가세를 해서 도파민 같은 호르몬 지배를 받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거세하고 그 유물론적 시각으로 행복을 정량화하려고 하니 오늘날과 같은 복지 정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인간은 아직 행복이 뭔지 모르고요. 이 행복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처럼 먼저 복지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행복이 뭔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놈의 행복이 뭔지 우리들은 잘 모른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이처럼 유물론들을 좋아하고 이 과학을 신앙처럼 생각들을 하니까 그럼 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져와서 우리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우주는요, 원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인과의 법칙으로 운행이 됩니다. 물리의 제일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죠. 또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인 관찰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이 물질의 물리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현상이 정말 숱하게 관찰이 됩니다. 즉 이 세상은요, 물질과 비물질이라고 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이죠. 인간은 이 물질로 구성된 몸과 비물질인 영혼, 정신 같은 것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이죠. 현재 과학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 비물질인 영혼을 관찰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 비물질을 연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이나 복지는 물질인 우리의 몸이 아니라 비물질인 우리의 영혼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 영혼의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겠습니다. 모든 물질이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면 비물질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 운영이 될까요? 우리 인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나마 예측 가능한 것들이 그래도 꽤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측 가능한 것들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우연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삶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지 않고 정말 우연 같아 보이는 수많은 것들 역시 사실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왜? 온 우주가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우주는 인과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 우주에는 물질과 비물질이 있는데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다 인과의 법칙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존재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또 뭘 하는 건지 같은 것은 아직은 설명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주장들이 얽혀 있으니까 일단 이건 좀 제쳐두고요. 한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의 몸은 부모님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내 영혼은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부모가 비록 내 몸은 낳아주기는 했지만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는 각자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또 나는 내 몸과 내 영혼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가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비물질인 우리의 영혼도 인과의 법칙으로 운행이 된다고 했죠. 내가 이 부모님이 낳아주신 이 몸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인과의 법칙을 따른 결과라는 말이 됩니다. 아, 부모와의 인연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거구나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나요? 이렇게 놓고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가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모든 환경들도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짓고 내가 받아온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과 비물질로 결합이 된 존재인데 물질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영혼도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가 지은 대로 태어나서 자기가 지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학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내 영혼은 어디에서 왔는데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비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쪽은 또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자고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비물질의 존재인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가는 곳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차원계라고 부르든 영혼의 세계라고 부르든 영적 차원이라고 부르든 그곳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그곳 역시 어쨌든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건 분명하게 나의 전생이 있었다는 것도 자연의 법칙으로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즉 윤회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전생이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생의 결과로 이번 생애가 주어졌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처럼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은 우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전생에서 나에게 진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라는 놈을 낳았고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걸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운행되는 인과의 법칙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인과의 법칙이라는 자연운행의 법칙을 갖다 놓고 분별을 할 때 우리들은 오차 없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처럼 믿고 있는 과학의 방법론이고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들은 우리들이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모를 때 그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이고요. 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이 우주가 운행되는 수많은 것들을 밝혀낸 오늘날에 와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밝혀낸 과학적인 이 사실들과 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비물질의 에너지와 또 이 비물질의 세상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좀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의 결합이 물체라고 부르죠. 이 물체들은 원자들의 결합인데 이 물체들은 결합했다, 분해했다 하면서 그 형체를 바꿀 뿐이지 그 본질인 원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생불멸하죠. 우리의 몸도요, 인연을 따라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고 또 단백질이 되고 근육과 조직들이 되었다가 이 세포의 수명이 닿으면 다시 분해되어서 다시 산소, 수소 원자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영혼도요, 이번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 몸과 결합해서 살아가지만 이 몸의 생명이 닿으면 이 몸과 분리가 돼서 다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갈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거죠. 이 몸도 인연을 따라서 인과의 법칙으로 나에게 왔다가 잘 사용하고 인연이 닿으면 서로 분리가 되어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연,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 친구, 연인, 부부, 자식 같은 인연들도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만났다가 헤어질 뿐이지 우리 개개인의 영혼들은 불생불멸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모를 때는 이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신의 영역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죠. 수천 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불생불멸의 존재구나.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인간의 몸 하나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나서 일생을 인과의 법칙을 따라 살다가 이 몸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인간의 삶이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이 질문은 왜 우주가 만들어졌고 왜 인간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질문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영혼의 세계에 대한 질문과 같아져서 아직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입을 닫으라고 했던 그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따라서 일단 여기에선 입을 닫자고요. 그저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인과의 법칙으로 보자면 최초의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졌고 인간의 몸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인간의 몸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와서 안착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받아 사는 동안 우리들은 무언가를 했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면서 했던 그 무언가 때문에 인과의 씨앗이 뿌려지죠. 내가 살아서 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를 살아있는 동안에 다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원시 시대에는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위험과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 생명 보존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지었던 그 행동들이 원인이 되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들은 윤회라고 부르고 전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전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전생이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됩니다. 우리가 그 농담처럼 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그 말이 사실은 농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윤회에 대한 생각들은 고대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또 유대인들도 초기 기독교 단체에서도 윤회에 대한 생각은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윤회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린 거는 이 신앙으로 통치를 하던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윤회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과 그 신앙단체에서 하는 말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망쳐버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과의 법칙은 우주 운행의 제1의 법칙이고요. 윤회는 그것에 따르는 자연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인류가 왜 이런 윤회의 사슬에 빠지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윤회의 사슬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건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전생은 알 수 없지만 대신에 인류의 역사는 알 수 있죠. 이 인류의 역사는 한 개인의 생로병사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류가 이 지구별에 출현해서 한 일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해서 이것을 지식과 정보로 쌓았습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겠지만 그 지식과 정보들이 쌓이면서 문명을 만들었죠. 정말 무식하고 깜깜한 시기에 태어났던 우리들은 희생을 해가면서 지식과 정보를 만들었고요.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날 때는 그렇게 자신이 희생한 그 결과 위에 태어나서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다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 세상에 두고 떠납니다. 1만 년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죠. 나의 희생 속에 만들어진 그 지식들을 다시 태어나면서 배우고
그 배움 위에 다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놓고 떠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축적된 인류의 지식은 20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각자 자신들의 환경 안에서만 사용됐지 이것이 외부로 완전하게 오픈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블록 현상이 심했죠. 종교적인 블록, 또 민족적인 블록, 또 인종적인 블록, 환경적인 블록들이 서로의 오해를 만들어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인류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까지 벌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드디어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다 인터넷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와 지식들은 과거처럼 칸막이 블럭을 치는 게 아니라 모두 오픈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수백 년 세월 이 지구별을 하나의 시장경제로 연결시켰던 인류의 노력 덕분에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인류는 단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과학의 언어와 또 인터넷의 언어 그리고 시장경제의 언어만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1만 년 인류 역사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진화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인류 1만 년 역사가 진화 발전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어둠 속에서 출발해서 광명의 단계로 진화 발전해 왔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희생 속에서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이룩한 21세기라는 말입니다. 이 복지라는 단어는 비록 14세기쯤에 출현을 했지만 그 당시에 사용하던 웰페어란 단어는 페어웰처럼 부디 잘 가시라는 그 당부의 말처럼 삶이란 여정을 탈없이 잘 꾸려가는 상태를 말했던 거지 지금과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 복지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거는 1941년 윌리엄 템플 주교가 나치 독일의 전쟁 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대중화시켰고요. 그 다음해인 1942년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대 복지제도의 틀을 만들면서 이전의 그 사회보험이나 구빈법 같은 딱딱하고 치욕적인 용어들 대신에 복지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됐습니다. 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위해 만든 것들에 복지라는 이름을 떡하니 갖다 붙여 사용하게 되면서 그것을 복지라고 세뇌시키는 것을 보면요. 그 에드워드 베르네이스가 1928년에 쓴 프로파간다 생각이 나죠. 이 행복을 쫓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이 복지라는 용어를 선점해버리고 그것을 마치 국가라는 시스템에서 주는 혜택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인간을 길들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복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4대 국가보험제도를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약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성 정책을 연결시켜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미 그 틀에 갇혀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난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료보험을 의무화하자마자 병원과 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연금보험을 의무화하자 인구 비례가 역전을 해버리면서 연금보험의 기금이 부족해졌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쓰는 아주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죠. 이 복지정책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들의 사회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갈등만 만들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 정책과 생각들이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복지천국이라고 부르는 북유럽 3국은 우울증과 수면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복지가 행복 추구에 있다면서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일들이 하는 족족 이상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복지라는 단어와 그 의미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내일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이 복지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